미국의 문화인류학자 클리퍼드 기어츠는 문화를 의미의 체계로 설명했습니다. 그는 인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만든 의미의 그물 속에 매달린 존재이다. 이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은 단순히 본능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의미를 만들고 그 의미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머리를 숙이는 행동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몸을 앞으로 조금 숙이는 동작일 뿐입니다. 하지만 한국 문화에서는 이것이 인사일 수 있고 존중의 표현일 수 있으며 사과의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즉 같은 행동이라도 같은 동작이라도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기어츠는 바로 이런 점에 주목했습니다. 문화는 눈에 보이는 행동 자체보다 그 행동 뒤에 숨어 있는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문화 연구에서 두꺼운 기술이라는 연구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두꺼운 기술이란 단순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적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그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까지 깊이 있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눈을 한번 깜빡였다고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얇게 기술하면 그냥 눈을 깜빡였다라고 기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꺼운 기술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눈 깜빡임이 그냥 무의식적인 행동인지, 친구에게 보내는 장난스러운 신호인지, 비밀스러운 공모의 표현인지, 또는 누군가를 놀리는 행동인지를 맥락 속에서 해석합니다. 즉, 두꺼운 기술은 행동 그 자체보다 그 행동이 놓여 있는 사회적 맥락과 상징적 의미를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한국 문화의 사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명절에 어른께 세배를 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시다. 겉으로 보면 그냥 절하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단순한 동작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연장자에 대한 존중, 가족 질서의 확인, 새해 인사의 의미,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꺼운 기술이 표현한 이유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동작만 기록해서는 그 문화의 깊은 의미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어츠의 관점은 오늘날 문화 연구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문화를 단순한 행동 목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의미를 만들고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해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회학적 관점에서 문화를 이해해 보겠습니다. 프랑스의 사회학자 에밀 뒤르켐은 문화의 사회적 기능을 매우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뒤르켐은 사회가 단순히 많은 개인이 모여 있는 상태가 아니라 공통된 가치와 규범을 공유하는 질서 있는 공동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제시한 대표적인 개념이 바로 집합의식입니다. 집합의식이란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공유하는 가치, 규범, 신념, 도덕적 기준의 체계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한 사회의 사람들이 이것은 옳다, 이것은 바람직하다, 이런 행동은 하면 안 된다라고 함께 생각하는 공통된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길을 가다가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면 안 된다고 배웁니다. 학교에서는 수업 시간에 함부로 떠들지 않아야 한다고 배웁니다. 어른을 만나면 인사해야 한다고 배우고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배웁니다. 이러한 기준들은 법으로 강제되기 이전에 이미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규범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집합의식의 한 모습입니다. 한국 사회의 사례로 더 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명절에 가족이 함께 모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설날이나 추석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고 가족과 식사를 하며 어른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물론 최근에는 이런 문화도 변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명절을 단순한 휴일이 아니라 가족 공동체를 확인하는 시간으로 이해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 취향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오랫동안 공유해온 집합의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가족을 중요하게 여기고 세대 간 관계를 존중하며 공동체의 연속성을 확인하는 문화가 집합의식의 형태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학교 문화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졸업식, 입학식, 교가제창, 교복, 조회 같은 것들은 단순한 행사나 제도가 아닙니다. 이런 활동들은 학생들에게 우리는 같은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감각을 심어줍니다. 뒤르켐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문화적 장치들은 사회를 하나로 묶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즉, 뒤르켐은 문화를 단순한 취향이나 습관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는 문화가 사회 구성원들을 연결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며 사람들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중요한 힘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막스 베버를 살펴보겠습니다. 베버는 사회를 이해할 때 사람들의 행동 뒤에 있는 의미와 동기를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그는 특히 문화와 경제의 관계를 연구한 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베버를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연구가 바로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입니다. 이 책에서 베버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왜 근대 자본주의는 서구 사회에서 특히 강하게 발전했을까? 경제 발전은 단순히 기술이나 제도의 문제만일까? 사람들이 일하고 돈을 쓰는 방식에도 문화적 가치가 작용하는 것은 아닐까? 베버는 이러한 질문에 답하면서 종교적 가치관이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특히 프로테스탄트 그 중에서도 칼뱅주의 전통에서 강조되었던 가치들이 근대 자본주의 정신과 연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근면, 절약, 책임감, 금욕, 성실한 직업 수행과 같은 태도입니다. 쉽게 말해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일하고 사치하지 않고 번 돈을 다시 일과 생산에 투자하는 태도가 자본주의 발전에 유리한 문화적 토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회에서는 돈을 벌면 그것을 바로 소비하고 즐기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반면 어떤 사회에서는 열심히 일해서 얻은 수입을 아끼고 다시 사업이나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베버는 이러한 차이가 단순히 개인 성격의 차이가 아니라
문화적 가치관의 차이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국 사회의 사례로 조금 더 쉽게 이해해 보겠습니다. 한국에서도 오랫동안 근면성실, 교육열, 절약, 가족을 위한 희생 같은 가치가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 세대는 자녀 교육을 위해 자신의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하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현재를 참고 견디는 태도를 중요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단순한 경제 습관이 아니라 그 안에는 열심히 살아야 한다. 성공은 노력의 결과다. 지금의 절제가 미래의 보상이 된다라는 문화적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베버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경제는 숫자와 제도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직업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는지, 부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도 경제 발전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베버는 문화를 경제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사회의 행동 방식과 발전 방향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로 이해했습니다. 이제 프랑스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웨를 살펴보겠습니다. 부르디웨는 문화가 단순히 좋아하는 것,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지위와 불평등을 형성하는 중요한 자원이라고 보았습니다. 그가 제시한 대표적인 개념이 바로 문화자본입니다. 문화자본이란 교육, 지식, 언어 능력, 문화적 취향, 예절, 태도와 같은 요소가 사회적 지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자원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돈만 자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어떤 방식으로 말하는지, 어떤 책을 읽는지, 어떤 음악과 예술을 익숙하게 접했는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통해서도 사회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문화 자본입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면접을 본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둘 다 비슷한 성적을 가지고 있어도 한 사람은 말하는 방식이 더 자연스럽고 공식적인 자리의 태도를 잘 알고 자기소개를 논리적으로 하며 면접 상황에서 적절한 언어와 몸가짐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런 표현 방식을 배울 기회가 적어서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회는 종종 첫 번째 사람을 더 준비된 사람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르디웨는 여기서 질문합니다. 그 준비됨은 과연 개인의 순수한 능력만의 결과인가? 아니면 가정환경, 교육 경험, 문화적 자원에 의해 형성된 것인가? 한국 사회의 사례로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예를 들어 어떤 가정에서는 어릴 때부터 책 읽기, 박물관 방문, 클래식 공연 관람, 논리적인 대화, 표준어 중심의 말하기 등을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학생은 학교에서 요구하는 발표 방식이나 글쓰기 방식, 면접 태도에 더 쉽게 적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다른 가정에서는 생계 문제나 환경적 한계 때문에 그러한 문화적 경험을 충분히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학생의 잠재력과는 별개로 학교나 사회가 바람직한 태도로 인정하는 방식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르디웨는 바로 이런 점을 지적합니다. 즉 학교와 사회는 때때로 특정한 문화자본을 가진 사람에게
더 유리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취향도 계급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음식, 음악, 예술, 여가 활동이 고급스럽다, 세련되다, 품위 있다고 여겨지는 기준은 자연스럽게 생긴 것이 아니라 사회적 권력과 계층 구조 속에서 형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브르디웨에게 문화는 단순히 즐거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구별과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힘과도 연결됩니다. 이번에는 이탈리아 사상가 안토니오 그람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람시는 문화를 이해할 때 권력의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그가 제시한 대표적인 개념이 바로 문화적 헤게모니입니다. 문화적 헤게모니란 지배 집단의 가치와 문화가 사회 전체의 상식이나 기준처럼 받아들여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사회에는 힘이 더 큰 집단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교육적으로 영향력이 큰 집단입니다. 이들은 단지 법과 제도로만 사회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당연하다, 정상이다, 상식이다 라고 생각하는 기준 자체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회에서 성공한 삶의 기준이 매우 비슷하게 지시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높은 위치에 오르고 특정한 생활 양식을 가지는 것이 성공이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된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것만이 성공일까요? 혹시 다른 삶의 방식도 가치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람시는 바로 이런 지점을 봅니다. 즉, 특정 집단의 가치가 사회 전체의 기준으로 자리 잡을 때 사람들은 그것이 누군가의 관점이라는 사실을 잊고 보편적 진리처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디어를 예로 들어보면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드라마, 광고, 예능 프로그램, 뉴스, SNS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이미지를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광고는 종종 특정한 외모, 그다음에 소비 방식, 가족 형태, 그다음에 주거 형태를 이상적인 것으로 제시합니다. 드라마는 특정한 직업이나 생활 수준을 성공의 상징처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가 반복되면 사람들은 그것을 특별한 의견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당연한 기준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한국 사회의 사례로 보면 좋은 부모란 자녀 교육에 헌신해야 한다. 좋은 대학에 가야 성공 가능성이 높다.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해야 한다와 같은 생각들이 매우 강하게 작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가치가 전혀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람시의 관점에서는 이런 가치들이 어떻게 형성되고 누가 그것을 더 강하게 확산시키며 왜 사람들은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지를 비판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즉, 그람시는 문화가 단순히 아름다운 것, 재미있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작동하는 중요한 공간이라고 보았습니다. 자, 이제 문화 연구에서 사용되는 주요 방법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문화 연구에서는 하나의 방법만 쓰는 것이 아니라 연구 주제에 따라 여러 방법을 함께 사용합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참여 관찰, 인터뷰, 문헌 연구, 문화 콘텐츠 분석 등이 있습니다. 먼저 참여 관찰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연구자가 현장에 직접 들어가 사람들의 생활을 가까이에서 관찰하고 가능하면 함께 참여하면서 문화를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다문화 가정의 일상생활을 연구한다면 연구자가 가족 모임이나 지역 공동체 활동을 직접 관찰하면서 상호작용 방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터뷰는 사람들의 생각과 경험을 직접 듣는 방법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행동만으로는 알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직접 질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 유학생들은 한국 생활 적응을 연구한다면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 생활 연구는 어떻게 연구하면 좋을까요? 바로 수업 참여에서 어떤 어려움을 느끼는지 또는 친구 관계는 어떤지 한국 사회에서 가장 낯설었던 경험은 무엇인지를 인터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헌 연구. 문헌 연구는 책, 신문, 기록물, 정책 문서, 역사 자료 등을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가족 문화 변화에 대해 연구한다면 과거 교과서, 그 다음에 신문 기사, 정부 정책 자료를 통해 시대별로 가족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 콘텐츠 분석은 영화, 드라마, 웹툰, 광고, 예능, 그다음에 유튜브 콘텐츠 등을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 드라마 속 다문화 가족이 어떻게 재현되는지, 광고 속 여성과 남성의 역할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K-팝 뮤직비디오가 어떤 세계관을 보여주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방법들은 각각 장점이 있습니다. 참여 관찰은 생생한 현장성을 보여주고, 인터뷰는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문헌 연구는 역사적 변화를 추적할 수 있고, 컨텐츠 분석은 현대 사회의 상징과 메시지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에 맞추어 하나의 방법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방법을 적절하게 결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강의에서는 문화 연구의 주요 관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먼저 뒤르켐을 통해 우리는 문화가 사회를 하나로 묶는 공유된 가치와 규범의 체계, 즉 집합의식과 관련된다는 점을 보았습니다. 베버를 통해서는 문화가 경제와도 연결될 수 있으며 사람들의 노동관과 생활 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했습니다. 브루디웰을 통해서는 문화가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와 불평등을 형성하는 문화 자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그람시를 통해서는 문화가 권력과 무관하지 않으며 어떤 가치가 사회의 기준처럼 자리 잡는 문화적 헤게모니의 문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 연구는 참여 관찰, 인터뷰, 문헌 연구, 문화 콘텐츠 분석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정리하면 문화 연구는 단순히 다른 나라의 풍습을 소개하는 수준의 공부가 아닙니다. 문화 연구는 인간 사회의 생활 방식, 의미 체계, 가치관, 권력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학문적 접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은 앞으로 우리가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나아가 다문화 사회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기 위한 시각을 갖추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2장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